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가깝게 다가오죠.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실수로 그릇 하나를 깨뜨렸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30억 원의 배상금 결혼, 지참금을 챙겨서 말이죠. 다음 날 제가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거라 믿고 있던 그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우문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은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갓퍼 담은 따뜻한 밥 공기를 들고 거실 식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볶은 나물 반찬과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3년, 저는 매일같이 싱크대 앞을 맴돌며 빨래하고 요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집안일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요령을 피운 적이 없었죠. 제가 천성이 그런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정을 잘 꾸리고 참고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인내가 그들의 눈에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나약함으로 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밥 공기를 들고 부엌 문턱을 넘으려던 찰나 발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아침에 채소를 다듬고 바닥에 버려둔 뿌리 조각들이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몸을 추스르며 허리를 굽혀 조각을 주부려 했습니다.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사과가 튀어나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발밑을 못 봤어요. 얼른 치우고 다시 퍼올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얼굴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매서운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귀가 멍해지고 뺨 한쪽이 순식간에 부어오르며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제 앞에 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눈은 튀어나올 듯 험악했습니다. 욕설과 함께 침이 제 얼굴로 튀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들어? 개를 키워도 집은 지키겠다. 널 키워서 어디다 써? 내 돈으로 먹고 자면서 이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해? 고의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채소 뿌리가 있어서. 저는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년의 헌신이 고작 이런 이유 없는 손찌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난 듯 손을 치켜들며 저를 또 때리려 했습니다. 바닥에 뿌리가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은 멀쩡히 다니는데 너만 유난이야? 내가 보기에 넌 일부러 나랑 기싸움하는 거야. 살기 싫지. 그렇지.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 민준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그릇과 밥풀.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를 보더니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서연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힘들게 밥 차려놨더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넌 제발 나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냐? 민준을 보는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잘해줬지만 그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앞뒤 가리지 않고 비난하기 바빴죠. 민준 씨, 어머니가 나 때린 거 안 보여? 저는 제 뺨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닥에 채소 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진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오자마자 따귀를 때리셨어. 때리면 뭐 어때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때린 거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야 다음에 실수 안 하지. 민주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엄마도 화나서 그러신 거잖아. 얼른 바닥이나 치우고 밥 다시 퍼와. 밥맛 떨어지게 서 있지 말고 안 치워. 갑자기 오기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 집안에서 하녀 취급받으려고 시집 온 게 아니야. 뭐라고? 민주는 제가 반박할 거라 예상치 못한 듯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날개 돋쳤어? 미친 게 아니라 더 이상 당신들 화풀이 대상 안 하겠다고요.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릇 깬 건 사과할 수 있고 치울 수 있어. 하지만 날 때릴 권리는 없어. 민준 씨, 당신 내 남편이잖아. 돕지는 못할 망정 같이 비난해.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못할 게 뭐 있어. 민주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널 데려온 건 나랑 우리 엄마 수발들라고 데려온 거야. 지금 이까짓 일도 못하면서 말대꾸야? 살기 싫으면 관두든가. 살기 싫으면 관두라고. 이 말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더 화를 냈습니다. 그래, 살기 싫은 모양이네. 그럼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면 꺼져줄게.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출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부모님이 챙겨주신 30억 원의 비상금. 그 돈은 전부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이 시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의 든든한 배경이 될 거라고 하셨죠. 당시엔 민준이 저에게 잘해줘서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옳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제가 홧김에 하는 소리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면 갈 곳도 없이 죽을 거라 믿었겠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봐라. 내가 어디 갈 데나 있는 줄 알아? 우리 집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도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 들어오겠다고 빌면 걔 취급할 줄 알아. 누가 다시 온대? 걔는 당신들이나 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제 짐을 챙겨서 그 30억 원과 함께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곳을 영원히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담아 꾸몄던 이 방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아래 서랍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챙길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신분증과 은행 카드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느니, 주제를 모른다느니. 민준도 간간히 거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귀를 닫고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 문 앞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욕을 퍼붓고 있었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갈게.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욕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진짜 짐을 싼 걸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경멸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라, 가. 얼마나 가나 보자. 3일도 안 돼서 울고불고 빌러올 게 뻔해. 민준도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없던 일로 해줄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당신들이 했지. 민준 씨, 우리 이혼해.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저는 그들의 표정을 더 보지 않고 캐리어 바퀴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니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돈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ATM기 앞에 서서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0,000원. 1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소중히 지갑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제 미래의 보장이자 민준을 떠나서도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비즈니스 호텔로 갔습니다. 당분간 묵으며 미래를 계획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지금쯤 제가 길거리에서 떨며 후회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겠지. 제가 30억 원을 챙겨 나왔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아 아직도 얼얼한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한 대의 따귀가 저를 완전히 깨우게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자신만의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민준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금 나와서 호텔에 있고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곧바로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괜찮니?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엄마가 내일 당장 갈게.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금세 잠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고 잠시 멍했지만 곧 그 숨막히는 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억지스러운 아침 준비도 없는 고요한 아침. 거울 속 제 뺨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간단히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본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ATM보다는 창구에서 확실하게 자금을 이동시키고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부모님과 통화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빠의 묵직한 목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돈은 꼭 네가 쥐고 있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엄마 아빠가 네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은행 VIP 창구에서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 전부 어젯밤에 새로 개설한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직원은 잔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프로답게 신속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진짜 길바닥에서 잤냐?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봐줄 테니까.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어제 이혼한다고 했잖아. 안 돌아가. 그리고 내 일은 신경 꺼. 너 진짜 미쳤냐? 우리 집 아니면 네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들어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널 만나서 내 인생 낭비한 거 하나뿐이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모든 걸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 업무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이체 완료 확인증을 받아 들고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30억 원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온전한 제 돈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이번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너 진짜 안 들어올 거야?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내 친정 가서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서 마음껏 떠드세요. 우리 부모님은 떳떳해요. 며느리 때리고 쫓아낸 집안이 망신이지. 우리가 망신일까요? 이 건방진년이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떠냐. 그 지참금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돈이지 내 돈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 30억 원 제 명의로 된 제 특유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당신네랑 아무 상관 없다고요. 웃기지 마. 시집 오면 다 남편 귀신 되는 거야. 내 물건도 다 우리 거야.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시어머니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살 집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고급 오피스텔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머물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해 풀옵션에 보안 좋고 즉시 입주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30분 뒤 저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에 서 있었습니다. 채광도 좋고 가구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가 돈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 기어들어 올 거라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저는 따뜻한 오피스텔에서 30억 원을 쥐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수집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줘. 내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잤다고 소문 좀 내줄 수 있어? 아주 불쌍하게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것처럼. 지은이는 단번에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깔깔 웃었습니다. 오케이, 접수 완료. 그 인간들 콧대 좀 높여놨다가 나중에 아주 박살을 내주자 이거지. 내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며칠 뒤 사촌 언니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시장 통해서 아주 난리 났다. 며느리가 집 나가서 노숙자 됐다며 꼴 좋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너 곧 울면서 기어들어와서 무릎 꿇을 거라고. 그래? 더 떠들라고 해. 나중에 수습 어떻게 하려고. 민준이 그놈도 똑같더라. 친구들한테 너거지 됐다고 자랑하고 다닌대.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저는 그들이 마음껏 즐기게 두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드디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혼 소송 서류이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길길이 날뛰며 내가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거다 라고 협박했다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며 시댁 빚 갚는데 쓴 돈이 얼마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드디어 돈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제가 소송까지 걸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 돈은 우리 거다라는 논리로 은행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은행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요. 잔액이 0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 며느리 통장인데 왜 돈이 없어. 시어머니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민준은 은행원 멱살을 잡을 기세로 따졌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냉정하게 말했겠죠. 예금주 본인이 전액 이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예금주 개인 자산이라 제3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돌아와서 돈을 내놓을 거라고 믿고 여기저기 빚까지 져놨던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들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법정에서만 상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준과 시어머니는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려 했지만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내 돈 내놔. 그 돈 우리 거야. 사기꾼 같은 년. 재판은 싱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우연히 녹음된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진단서까지 가정폭력의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은 명백한 저의 혼전 특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그 돈으로 우리 집 빚도 갚아줬으니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판사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위자료까지 청구해 받아냈고 그들은 소송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뒤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만 꾸었던 공방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도예와 꽃꽂이를 접목한 문화 공간이었죠. 부모님과 친구들의 응원 속에 가게를 오픈했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낡은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로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멈칫하더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조차 아까운 그저 타인이었습니다. 제 공방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아이들에게 미술 도구를 후원하는 데 썼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그림을 가르치며 저는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따스한 햇살과 산을 주제로 도자기 찻잔 세트를 디자인했고 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제가 디자인한 찻잔과 상패를 공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은은한 개수나무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때는 그릇 하나 깼다고 뺨을 맞고 쫓겨난 여자였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행복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30억 원은 제게 자유를 주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제 스스로 찾아낸 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고 하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니까요. 지금까지 효주였습니다.